네, 발해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해는 쌤이 발해 건국부터 해가지고 발해 문화까지 이제 한 번에 쭉 나간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해가 건국되는 과정부터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 건데,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계속해서 고구려를 부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뭐 권무잠, 안승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를 다시 부흥하려는 노력들을 하긴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당시 당나라는 고구려가 너무 견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고구려에 살았던 고구려의 지배층, 고구려의 왕족들을 뿔뿔이 다 흩어놓습니다. 그렇게 각지로 이주시켰는데, 특히 당시에 요서라고 하는 지역에 영주라고 하는 땅에는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을 비롯해서 많은 고구려 유민들, 그리고 말갈족과 거란족들까지 함께 이제 끌려와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돌고래들이 이제 몽골 쪽에서 막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당나라가 얘네들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얘네가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 이쪽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돌궐 쪽에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걔네를 눌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당나라가 그쪽으로 이제 군대를 좀 뺍니다. 빼게 되니까 당시에 거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저항하면서 이 대조영이 살고 있던 영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 과정에서 이 틈을 타서, 이 혼란의 틈을 타서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 유민들 그리고 말갈족을 이끌고 영주를 탈출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당나라 군대가 막 추격을 해와요. 그 추격을 해오는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데 성공을 하고 동모산이라는 산에다가 도읍을 정한 다음에 이곳을 이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나라가 다시 세워짐으로써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통일신라 해가지고 남북국이라고 하는 형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사람은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발해고라고 하는 발해와 관련된 역사서를 쓰면서 당시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해서 발해까지 우리 역사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제 자기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학계 쪽에서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본인의 역사다, 본인 나라들의 역사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장을 보시면 중국 측에서는 당시 중국계 유목민족이었던 말갈족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발해가 중국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계통의 민족인 말갈족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발해는 러시아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따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지만 발해는 엄연히 우리 민족의 역사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요. 그 발해가 나중에 본인들이 본인들은 이제 고구려 왕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발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발해는 엄연히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다, 한민족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쌤이 우리 금요일 날에 있는 수업 시간에 더 강조해가지고 한번 활동을 하나 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활동을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냐면, 사실 아까 봤던 페이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까 봤던 페이지는 60페이지였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64페이지죠. 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조영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제 차례로 발해를 발전시키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등장했던 사람은 무왕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은 문왕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거는 무왕과 문왕의 업적을 각각 잘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나요?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닉값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왕, 무로 시작하는 직업이 있죠. 무사, 무술가 이런 사람들처럼 무는 싸우는 것과 연관될까요? 아니면 뭔가 학문적인 것과 연관될까요? 무라는 한자 자체는 싸우는 것과 연관됩니다. 무왕은 말 그대로 싸우는 거에 집중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이 아니에요. 이분은 당시에 일단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 주고요. 일단 자의식이 풍부하시죠. 그 다음에
동북쪽에 있었던 여러 말갈족들, 아직 발해 쪽에 포섭되지 않았던 말갈족의 다른 이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족들까지 다 복속을 시키면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수 말갈이라고 하는 말갈족 세력이 이제 당나라랑 편먹으려고 드니까 이제 무왕은 장문휴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당나라의 등주 지역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나라에 먼저 선빵을 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싸우는 것과 연관되는 발해의 왕이 등장한다? 그러면 무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문왕, 당연히 싸우는 것과 연관될까요? 아니면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학문적인 거, 교류하는 거 이런 것과 연관이 될까요? 당연히 쌤이 금방 설명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무왕 같은 경우에는 싸우는 거였다면 문왕은 이제 학문적인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당연히 원래는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겠지. 왜냐하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로 당이랑 신라였잖아. 그래서 당연히 걔네랑은 발해가 원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문왕 때에 접어들게 되면서 당나라와 이런 우호관계, 사이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당나라로부터 선진적인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왕 때는 수도도 상경성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추가적으로 통치체제들도 여러 정비해 나가면서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왕이 정비했던 통치체제가 어떤 것이었냐라고 했을 때 당나라에 제대로 본따 가지고 삼성육부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삼성육부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에서 만들었던 나라의 통치체제인데 이런 삼성육부가 여러 나라들로 많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발해, 나중에 고려, 그리고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로 이 삼성육부가 전파가 되면서 다른 나라의 이제 통치체제로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발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당나라의 것을 그냥 뺏기기만 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삼성육부의 명칭도 당나라의 것과는 차별을 두어가지고 발해만의 독자성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육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당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 육부의 행정을 모두 총괄을 했고 육부의 명칭이 있어서도 나중에는 유교 덕목을 이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러한 점이 금방 설명드렸던 발해만의 독자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명칭이 당나라에서 원래 사용했던 명칭 그리고 가로 위에 있는 이 명칭들이 발해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는 당나라의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는 발해만의 독자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당시에 수도였던 상경성을 비롯해서 오경이라는 걸 둡니다. 상경, 중경, 남경, 동경 이런 식으로 각지의 중심지에 오경을 두어서 발해라고 하는 이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수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심 지역을 오경을 두었어요. 그리고 주요한 이 요지에다가 15부와 62주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해가지고 도합하면 5경, 15부, 62주라고 불리는 이제 지방 행정 체제를 구축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행정을 이제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 아래에는 이제 62주하에 있는 주 아래에는 현을 두었습니다. 이 주와 현이라는 곳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방관을 파견했고 그 주변에 있는 말갈족의 촌락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갈 촌락에 있는 족장들은 이 촌락을 직접 다스렸고 또 파견되었던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당시에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고구려 계통이었던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나라인데 말갈족까지도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발해의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대씨, 대조영의 대씨 그리고 고구려 계통의 왕족들이었던 고씨 이런 친구들이 주축이 되었던 고구려계가 대부분이었고 이 피지배층, 이제 말갈족들이 이제 피지배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에는 주로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고 피지배층에서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갈족들이 이제 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왕과 문왕을 살펴봤었죠. 그 문왕이 이제
발해를 크게 발전시켰었는데 그 문왕이 죽고 난 뒤에 발해 내부에서 이제 혼란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문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왕을 하려고 막 이제 경쟁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나라 안에서 혼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선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말갈족들 있죠. 그 말갈족들 대부분을 복속을 하고 요동이라고 하는 땅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요동은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쪽으로까지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해가지고 신라, 통일신라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발해가 동모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왕 때는 여기로 그리고 여 아래로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영토적으로도. 그래서 이때 발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어떻게 보면 동쪽에 있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 대단한 나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은 이제 발해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바다 동쪽에 있는 융성한 이제 발달한 나라라고 해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해가 바다해, 동이 동력동, 성이 이룰성 있죠. 그래서 바다 동쪽에 있는 융성한 나라다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자 뜻 그대로의 뜻으로 불리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발해는 다시 내분을 겪습니다. 이 선왕이 죽고 난 뒤에는 다시 내분을 겪게 되고요. 끝내 거란족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발해가 나중에 한반도에 등장하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해 나가거나 옛날 이제 발해 땅에서 다시 이제 발해를 부흥하기 위해 정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우기도 해요. 하지만 모두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발해 같은 경우에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구려 계통의 민족들이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이 진하게 드러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봐서도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 고구려 출신 인물이다 라는 의견들이 서술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책을 보면 고구려 장수였던 조영은 성이 대신데 즉 대조영이죠. 대조영인데 얘가 남 군사를 모아가지고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라고 우리나라 역사서에서도 쓰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주 옛날부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보고 있었고 고구려 또한 우리 한반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발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러면 당시 발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면 발해 왕은 일본에 보낸 이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이 목간이라고 불리는 나무로 된 외교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를 고려왕이라고 칭해요. 본인을 이제 고려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고려라고 하는 명칭은 고구려가 쌤이 원래 설명은 따로 안 했지만 광개토대왕 장수왕 무렵 때 나라 이름을 구자를 떼서 고려라고 바꿉니다. 고려라고 바꿨기 때문에 이 고려왕이라고 칭했다는 그 말은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일본에서도 발해를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확인했을 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넘어와서 이 상경성이라고 하는 거는 발해가 어떻게 이 수도를 계획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와서 우리 교과서 페이지 72페이지로 옵니다. 72페이지로 오면 이제 발해의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가 당연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당나라와 교류를 이제 문왕 이후로는 많이 했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이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특히나 공주의 무덤입니다. 제일 먼저 볼 부분은 정혜공주묘고요. 그 다음에 볼 친구는 정효공주묘입니다. 두 사람 다 이제 둘이가 자매예요. 자매인데 문왕의 딸들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문왕의 딸인데 이 두 딸이
아빠인 문왕보다 일찍 죽어요. 문왕이 오래 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두 딸이 일찍 죽어서 문왕 입장에서는 본인이 엄청 사랑하고 예뻐하고 아끼던 딸이 본인보다 일찍 죽었던 슬픈 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묘를 굉장히 잘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묘를 통해서 당시에 어떻게 고구려와 당의 문화가 이곳에 이제 발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정해공주 무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양식을 강하게 띠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양식의 천장 구조, 모주림 구조라고 불리는 천장 구조를 띠고 있고, 형태 또한 굴식 돌방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삼국의 문화 파트 했을 때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고구려 후기에 띄었던 양식이라는 부분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정효공주 무덤은 어땠느냐? 정효공주 무덤은 고구려 양식도 띄고 있는데 한편 당의 양식까지도 혼합이 되어 있는 벽돌 무덤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벽돌 무덤이라고 하면 주로 중국에서 많이 지어졌던 무덤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정해공주 무덤은 온리 고구려 양식, 정효공주 무덤은 당과 고구려 양식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은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쌤은 어떻게 외웠느냐? 고구려에 여자가 들어가죠. 정해에도 이 여자가 숨어 있습니다. 해에 여의로 이루어져 있죠. 해자가. 그래서 여로 연결 지어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덜 헷갈릴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가 안 들어가면 정효니까 정효는 고구려 것과 당 거가 섞여 있다는 거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해는 그 수도인 상경성 또한 당나라의 장안성이라고 하는 당의 수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의 수도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리고 당삼채라고 하는 당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 같은 조각? 그런 건 있는데 그 조각까지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독자적인 발해에 이제 자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흙무덤이나 말갈식 토기처럼 말갈의 문화까지도 영향이 이제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라고 불리는 유교 교육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재도 양성했고요. 또 이제 빈공과라고 해서 당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칠 수 있는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그 과거 시험에서 신라인들과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 빈공과에 이제 합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 문화의 특징을 보면 고구려의 기와를 꽤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당삼채라고 불리는 저러한 당나라의 자기 모양을 이제 발해만의 형식으로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해 대외 교류입니다.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은 신라, 당, 일본, 거란 등과 연결되었던 이제 교통로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상인들과 사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국제도시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당시에 당나라와 교류를 굉장히 활발히 했기 때문에 당나라로 학생들도 많이 넘어갔고 승려들 있죠. 스님들도 많이 넘어가서 활발하게 서로 교역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을 많이 열었는데 각지로 연결이 되는 거란도, 신라도, 일본도, 뭐 조공도, 영주도 해가지고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서 수도인 이 상경성과 연결해가지고 많은 사신과 상인들이 왕래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발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제 일본과 이제 교역을 맺어가지고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했고, 이후에는 신라와도 사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사신이 때때로 왕래를 하면서 이제 서로 교역을 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해 파트였습니다. 좀 힘드네요, 오늘.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